네, 그러면 이제 대전을 위해서 준비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강의의 제목은 건강보험 재정은 공정한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재정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이제 의료보장의 4대 원칙 중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보장제도가 의료 서비스를 사회화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지만은 이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그 사회 구성원에게 단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근데 다만 형평적으로 동일한 급여 패키지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의료보장의 기본적인 목적, 기본적인 취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수예요. 이게 파란색이 지역가입자, 보라색이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 부과 금액입니다. 이 사람 숫자를 보면은 지역 대 직장이 한 1대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과 금액을 보면은 지역 대 직장이 1대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대2 정도면은 이게 그 부과 기준이 동일하다면은 돈도 이쪽이 1, 이쪽이 2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 숫자에 비해서 내는 돈이 많고 사람 숫자에 비해서 내는 돈이 적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입자 숫자가, 지역가입자 숫자가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33%에서 31.6%로 한 1%포인트 정도 감소했는데, 내는 돈은 16.6%에서 14.4%로 한 2%포인트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 숫자가 감소한 것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께서 아니 나는 보험료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적게 낸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비교해 볼 때 일단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이 많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2021년에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7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가 60조 원을 냈고요. 지역 가입자는 10조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보험료를 보면은 직장 가입자가 13만 원 넘게 냈고 지역 가입자는 10만 원 안 되게, 그러니까 한 50% 정도 이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1인당 월 보험료도 보면은 이제 지역 가입자보다는 직장 가입자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 몫이 있지만은 또 직장 가입자는 이거랑 동일한 액수를 그 고용주가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장 가입자가 많이 내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것. 직장은 이제 소득 기준이고 지역은 소득 더하기 재산 기준. 사실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그거는 없는 원칙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든 이게 그 능력을 반영시키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건강보험의 주된 목적은 이 공영제와 달리 소득 재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닌데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자문그룹은.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재산에다가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40%는 보험료를 한 개도 안 내요.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이제 1분위부터 20분위까지 20등분을 했을 때 최대 보험료가 이제 1분위 제일 내는 사람 중에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평균 한 2만 원 정도 내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3만 4천 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 중에는 평균 보험료가 한 49만 원 정도 되고 또 이제 최대 내는 사람이 350만 원 넘게 냅니다. 근데 이게 건강보험이 이 사회 구성원이 사회연대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기여를 해서. 그러면은 이게 사회연대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연대의 범위는 평균 보험료의 서너 배,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평균 보험료의 한 서너 배 정도, 한 3, 4인분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에서 사회연대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여도 1.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균 보험료와 이 최대 보험료가 29배나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징벌적 보험료라고 할 수 있죠. 이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데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벌에 가깝게 보험료를 많이 물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소득세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정하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1분위부터 20분위까지 이렇게 이제 플로팅을 해보면은 20분위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완전히 아웃라이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징벌적으로 톡 튀어나올 정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요, 내년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료가 월 424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월급이 1억 2천만 원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로 848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반을 고용주가 내니까 본인은 424만 원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모든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거가 있냐면은 월급만으로 1억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CEO거나 뭐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보험료 400 얼마 내는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버니까는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요. 그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면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을 평균 보험료의 30배까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30배에 거의 가깝게 29점 몇 배를 매기고 있는데 2021년에 평균 보험료가 12만 원이었는데 최대 보험료가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29점 몇 배거든요. 근데 2024년에 불과 3년 사이에 이 424만 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게 424만 원이 되면 이게 30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평균 보험료도 14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3년 사이에 평균 보험료는 2만 원이 올랐는데 최대 보험료는 7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내는 것까지 하면 140만 원. 그렇다면은 이 최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평균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140배 더 많이 아플 찬스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위험이 비슷한 정도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너무 많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좀 그 어떤 그 해지하는 그런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다 넣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만 원 올라갈 동안 이게 70만 원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정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재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적 재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보험의 목적이 소득 재분배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꾸 소득 재분배를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세대 간 재분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비노인 인구보다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한 1대3 정도 됩니다. 한 3배 정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노인 인구가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3%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노인이 쓰는 진료비는 50%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3% 늘었는데 이게 의료비가 50% 늘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16%잖아요. 근데 우리가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늘지 이게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숫자입니다. 청년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은 노인들의 의료비를 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청년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이용을 사회화했다고 했잖아요. 그 의료보장 제도가 사회화한다는 것의 의미가 의료 이용자와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과 돈 내는 사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돈은 청년들이 내는 거죠. 근데 청년이 계속 유입되면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보험료를 내고 은퇴 연령에 이제 그런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청년이 유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지금 올해에 65세 이상 100만 명이 진입했는데요. 올해 태어난 애는 2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청장년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40%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내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많이 의료비를 쓴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청년들을 좀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약간 뜯어먹고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물론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은 주로 만성질환이고 이건 낫지는 않는 거거든요. 유지를 하거나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거, 이제 이게 목표인데, 어떤 약을 써도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써야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작년 의료비가 이제 100조가 넘었고, 65세 이상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43%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되느냐? 노인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될 노인의 숫자인데, 1960년대에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별 부담이 안 되죠. 근데 2020년에는 100명이 22명을 부양해야 됐는데,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2070년에는 101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0명이 어떻게 101명을 부양해? 이건 엄청난 버든이죠. 엄청난 부담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라든지 의료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많이 내야지 이게 구조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년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겠죠.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돼. 근데 내가 늙으면은 이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면 낙이 없게 되겠죠. 이거를 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총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유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양하고 노년을 부양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고 노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을 84명을 해야 됐으니까는 좀 부담이 됐죠.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서 한 이때쯤에는 그래도 이제 지금 100명이 39명을 이제 부양하면 되니까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70년에 노인 아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101명을 이제 부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유소년까지 합치면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117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의료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알차게 쓰도록 이게 좀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부양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 OECD 국가 중에 이 연한색이 2020년이고요, 이 짙은 색이 2070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이 이 총부양비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요. 근데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총부양 인구가 가장 많아져요. 그럼 청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해봐야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나라가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래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이런 건강보험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건강보험이 세대 간 재분배, 그러니까 청년이 돈을 내고 노인이 의료를 이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그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년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담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보험률이 7.0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장 국가들은 거의 14%, 17%, 18%, 우리보다 거의 배가 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나라들은 상병수당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많이 이제 내는 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적정 부담을 하기 싫어하면서 OECD 평균 이상을 원하니까 이게 소위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게 되고 청년들의 희망이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적 부담이, 그러니까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 OECD 평균은 한 70% 정도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60% 정도를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나머지 한 30, 40%를 부담해야 되니까는 보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건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원하는데 보험료는 훨씬 적게 낸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도 이제 적다는 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이제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요. 여기 보면 OECD 평균이 한 5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는 7.5 해서 50% 이상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가난한 사람, 그 다음 가난한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이 가구 중에서 이 소득 수준이, 소비 수준이 낮은 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이고 의료보장 제도의 목적이 이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장을 못 받고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면서 집을 날리고 가족이 풍지박산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지표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은 이제 OECD 평균은 이제 공적 부담 이 정도 되고 가게가 부담하는 게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OECD가 이제 이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한 27, 8% 정도 되고 재난적 의료비가 이 OECD 평균의 1.5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이 보장성을 높이는 방법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보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거. 모든 국민에게 본인 부담률을 줄여준다. 이게 그 문재인 케어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반면에 이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가 있으니까 이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준다. 이거는 이제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거죠.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했을 때 쓴 돈이 32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재난적 의료비에 쓴 돈은 1조도 안 됩니다. 3천 몇백억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펑펑 쓸 게 아니라 1조만 알차게 썼어도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를 해결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다 이렇게 자유방임적으로 방만하게 이제 재정을 낭비했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좌파의 아젠다와 우파의 아젠다가 있을 때 이게 좌파의 아젠다는 무조건 평등이잖아요. 결과의 평등. 반면에 우파의 아젠다는 선택과 집중인 거죠. 그러니까 효율을 중시하게 되고 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알차게 쓰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재정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공정하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보면은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서 그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안 내고 무임승차. 그리고 18세 미만이거나 뭐 나이 들고 병이 들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의 보험료는 원래 정부가 대신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부과기준이 다르고요. 사회연대의 범위가 그 평균 보험료의 한 서너 배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는 30배까지 물리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해 주는 게 의료보장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이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가 OECD 평균보다 50% 이상 많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능력자의 보험료는 이제 정부가 대납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소득 기반으로 단일 부가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사회연대의 범위를 한 서너 배 정도로 준수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고 지원율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한 20%를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20% 정도를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두 번째로 적었거든요. 제일 적은 나라가 독일이고 그 다음이 우리예요. 우리 옆에 있는 대만만 해도 36%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적은 거죠. 근데 그거를 새로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의료급여가 이제 별도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2021년도에 쓴 건강보험 재정이 70조 원이에요. 근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2.9%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9%인데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쓴 돈이 10조예요. 10조.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70조를 쓰는 동안 3%도 안 되는 국민들이 10조나 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 안으로 넣어서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이용을 관리를 하면은 그러면 의료급여비 10조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의료급여에 들어간 돈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를 하면은 국고지원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죠. 그리고 건강증진세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담배세나 주류세 같은 이런 거를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역가입자를 재산의 건강보험료로 물리는 이유는 소득 파악이, 소득 신고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득 신고는 좀 적게 하더라도 뭐 담배 피고 이제 뭐 술 사 먹고 그리고 뭔가 이게 소비세는 다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그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세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을 이런 환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같아야지 이번에는 내가 그런 그 질병이라는 재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혜택을 받고 다음에는 너가 이제 같은 위험도를 가지고 질병이라는 재난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너가 의료비를 써라 이렇게 되는데 이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의료비를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위험도는 평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연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를 이게 조세로 별도의 재정을 만들지 않으면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에서 배제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 세대가 약간 털린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난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노인이 되면은 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면은 이제 그 청년 세대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 대안으로 저는 의료저축 제도라는 거를 이제 그 건의를 하는데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이제 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이 의료저축제도는 모든 국민이 그 생산 연령 인구에 있는 모든 국민이 자기의 계좌, 저축계좌, 의료저축계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건강보험료율이 우리가 7%다라고 하면은 절반은 건강보험 재정인데 절반은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은 내 재산으로 쓸 수 있거든요. 집을 사는 데 쓸 수 있고, 자녀들 등록금을 내는 데 쓸 수 있고, 배우자나 가족의 의료비가 모자랄 때 그걸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건강하면은 이 의료저축 계좌에서 돈을 꺼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 비과세로 상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실업보험도 여기에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의료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아프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실업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막는 좀 어떤 굉장히 강력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년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당장 의료 서비스 이용 안 할 건데 그래도 내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나이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율이 다르거든요. 나이가 뭐 20대인 직장인과 40대, 50대인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요.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청년 세대가 너무 허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좀 이 정책을 약간 베리에이션 이제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약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이게 공적 재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세대 간 재분배가 급속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이런 의료저축 제도를 병행한다면은 조금 더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피로도 자체가 이제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좀 이제 덜 급속하게 증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조금 지속 가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요 강의는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노인 의료비가 왜 유독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도 다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요. 쉽게 말하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가 85세 이상이면 암 수술 안 해줘요. 암 수술을 받고 싶으면은 민간 의료로 나가서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85세를 살려봐야 GDP에 별로 기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죠. 냉정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릴 사람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필요도도 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든요. 코로나 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중환자실에 벤틸레이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중환자실에 넣을 것인가, 누구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킬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했어요. 왜? 젊은 사람 먼저, 좀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 먼저. 그런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많고 나오면은 생산 연령 인구로서 계속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이게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회복하기도 힘들고 회복시켜도 별로 GDP에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거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의료보장 제도라는 거는 아시아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안 맞는 제도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그 리콴유가 원래 싱가포르 영국식의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 뒤집어가지고 이 의료저축제도를 했어요. 이건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건강보험인데 이게 그 자유시장을 좀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의료보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동양인의 정서에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의료 이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그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나이 상한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유방암 검진을 할 때 모든 암 검진이 상한 연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 이상 나이가 되면 암 검진에서 발견해봐야 그게 생존율 감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상한 연령을 69세로 정했는데 이거를 하면 포트를 짓기 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